네, PK 정치 토크 조혜진, 배재정 두 분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 3당이 국회 정상화를 선언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본궤도에 올라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 의해서 오늘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요. 먼저 그 영상부터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극자의 경직과 국의의 관계에서 우리 모두 벗어날 때 우리 사회는 새로운 공존의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막말과 혐오, 극단과 결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말과 혐오, 극단은 공존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공공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동참하시길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4월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패스트트랙 폭거입니다.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 분립을 무력화하는 권력의 칼을 숨겨뒀습니다.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지난 패스트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습니다. 네, 이인영 원내대표 25번이나 공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 무효 주장을 중단하라.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패스트트랙을 악의 탄생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서로 간에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배 의원님, 나 원내대표 오늘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한간에서는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보다는 좀 순화되었다는 네. 말씀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중단은 안 됐어요, 그죠? 네,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야당에서 당연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 좀 여당도 공격하고 싶고 정권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어떤 국민들의 불안을 좀 부추기시는 모습이었고,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또 독재라는 프레임을 다시 또 씌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신독재라고 했죠. 네, 그런 부분들이 과연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문재인 정부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저희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과하게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시는 모습은 여전한 것이 좀 아쉽고, 무엇보다 좀 아쉬운 것은 어제 이인영 대표는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비롯해서 매월 1일이면 자동으로 국회가 열리는, 그래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 보여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답은 좀 없었던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반대로 우리 조 의원님 이인영 대표 연설에서는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요?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그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 국회의 여야 공존,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평화적 공존, 그리고 우리 사회의 경제적 빈부 격차 해소를 통한 이 공존, 이런 이제 큰 틀의 공존 메시지를 던졌는데, 다른 두 가지는 차치하고라도 정치적 공존이라는 거는 그 지향하는 방향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패스트트랙을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패스트트랙은 그 정상국회를 주장하는,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만 맞으면은, 요건만 맞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형식적 그 법치주의 논리거든요. 근데 절차가 맞고 요건이 맞더라도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씀 속에는
법 절차, 국회법 절차, 선진민화법 절차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그 형식의 문제가 없더라도 내용에 문제가 있고 네. 그중에서 특히 공수처나 이 수사권 조정은 뭐 별개로 하더라도 선거법은 그 선수들 간에 합의로 네. 해야 되는 건데 어느 한쪽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 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것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어 놓고 그 네. 국회 운영의 틀로 계속 가져가겠다는 건 이 공존이 아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대해서 부분에 대한 의견 그 절충이 안 이루어지면은 그 공존의 메시지가 국회에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 원내대표 이야기만 들어보면 아직도 우리는 첩첩산중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문제일 텐데 갈등이 더 깊어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타협의 접점을 여야 간에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네. 그래도 국회가 열리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또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를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여당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밀려왔던 추경을 빨리 또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해법을 찾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해법은 어쩌면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좀 딜하는 방식으로 여야 간에 타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접점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이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또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까지도 뭐 적정한 선에서 네. 좀 수용하는 그런 식으로라도 여야 간에 좀 협상과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 부분은 꼭 진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잠깐 맑음.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긴 장마가 시작됐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내년 4월에 총선을 향해서 격전을 향해서 상방이 이제 네.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회가 열려 있고 상임위 본회의 다 가동되고 있고 네. 하지만은 정부 여당이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그 예산 예결 투기는 부분? 네. 아직 구성이 제대로 안 되고 가동이 안 되고 있고. 네. 좀 전에 말씀처럼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2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접점이 아직 안 이루어져 있어서 국회가 네. 돌아가더라도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추경 예산의 취지는 달성될 수 있을지 아직은 약간 미지수인 상태. 근데 멀리 보면은 좀 전에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 이 그 패스트트랙 3법. 네. 이 부분이 결국은 그 지뢰밭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제 특위가 2달 연장이 됐는데 이 2달 동안에 자유한국당은 이제 결사 제지를 할 것이기 8월 때문에 말까지 그죠? 예, 네. 이 2달 동안 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네. 그 뒤에도 연말까지 일단 이슈는 가는 것인데 이 이슈 때문에 다른 이슈들이 그때 발목이 또 잡혀가지고 정상순항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서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총선 앞두고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여당은 공격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황교안 네네. 대표도 공격받고 당도 공격받고 네. 의원들은 경찰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지금 나경원 줄줄이 대표 경찰서에 가야 되는 예, 상황이죠. 나경원 대표도 그 네. 부분을 이제 대표연설에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이 야당으로서는 여당하고 원만한 관계를 가져가기 쉽지 않은 그런 지뢰밭이 곳곳에 지뢰가 널려 있다고 보여지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계특위위원장과 사개특위위원장은 어느 당이 한국당과 민주당 어느 당이 나누어 맞느냐 이 문제가 역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주당이 정계특위위원장을 확실히 맡아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실하게 추진해달라. 선거제 개혁이 물 건너가면 공수처도 물론 물 건너갑니다. 다시 자초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예, 이틀 전에 야 3당이 저렇게 강하게 압박을 했고요. 이에 관해서 오늘 민주당이 의총을 열었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정계특위하고 사개특위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미 2개 다 이제 신서 처리 안건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는 여러분들마다 견해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상당이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뭐 민주당 의총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걸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많이 했었는데 다음 주처럼 미뤄졌습니다. 네, 우선 결정이 좀 미루어진 것은 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사개특위는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직접적으로 잇닿아 있는 특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위원장을 맡았을 때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조금 전에 이해찬 대표의 말을 보면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전반적인 기류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는 분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좀 추측이 되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외면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네, 조금 그죠? 전에도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받아서 심상정 위원장에게 주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까지 사실 해봤었는데 네. 뭐 정의당에서 그것까지 요구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직 뭐 심상정 위원장 사퇴 의사를 안 밝히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예, 이게 의원님,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부분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절실한 사안일 텐데요. 이걸 어떻게 놔두고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결론을 놓고 보면은 그 정개특위 선택할 거다. 배 의원님하고 저는 이제 같은 전망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그 정개특위를 한국당에 넘겨주게 되면은 선거법 개정이 무산될 가능성. 우리 이정미 그 정의당 대표가 좀 전에 우려했던 것처럼 그런 그쪽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위험성이 보이고 그래 되면은 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묶여진 이 여당과 야삼당의 이 연대고리가 무산되어 버리고 그게 풀려버리면은 사개특위도 사법개혁도 또 추진이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의 고민이 오늘 의총에서 결론 못 내린 데는 전략적 고민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책임지고 민주당이 맡아가지고 처리해줬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적인 이득은 민주당도 있겠지만 정의당을 확 키워줄 텐데 의석을 뭐 겹산체로 만들어주고 그 이상으로도 만들어주게 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국정을 서로 연대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만큼 그 정의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요구 조건이 커지고 연대할 때 나중에 장관 내놔라 뭐 내놔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고 해서 정의당만 꼭 수혜를 본다는 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도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제로 도입이 되면 또 전략적인 사고를 하실 거거든요. 그동안은 1인 2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개인 후보는 이쪽을 지역구는 이쪽을 찍더라도 비례는 이쪽을 밀어주자 이런 정도의 어떤 배분을 하셨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져올 어떤 효과가 훨씬 더 큰 걸 알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여러 당을 놓고 더 고민하실 것으로 보이고 그거는 뭐 보수도 마찬가지고 또 진보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당 전체의 판이 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정의당을 때로는 이중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손을 너무 꽉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정의당이 뭐 그렇다고 늘 공조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또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견제하고 뭐 또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까지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하자면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싶은데 공직자 비리 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맡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가장 가까운 우군들을 잃을 우려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요즘 운신의 폭을 조금 넓히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정치 경제계 원료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귀국했죠.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만나셨고요. 또 친박계 마태형 서청원 의원 그리고 박관용 전 국회의장 그리고 비박계 김무성 의원도 다 만났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흩어져 있는 스펙트럼 넓은 보수의 결집을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한국당 내 반응.
이분들이 사실은 뭐 정치의 이 관록이 대단하신 분들이시니까 네. 그런 데 대해서 좀 조언도 얻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일찍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시자마자 네. 이분들 좀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네. 몇 개월 지났는데 사전에 그런 좀 조언이나 좀 도움을 받았었더라면은 네. 당대표로서 불필요하게 뭐 논란에 휩쓸리거나 그러니까 2차 민생 투어라기보다는 차라리 저런 광폭 행보를 하든지 아니면 1차 민생 투어 전에 저런 행보를 좀 더 하셨으면 큰 그림을 네. 그리기 전에 이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조금 조율을 했으면은 네. 장외로 바로 나갈 것인가 여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장외로 나가더라도 어떤 메시지와 어떤 형태를 가지고 대중에게 접근할 것인가 네. 이런 것도 도움이 좀 더 다듬어져서 나갈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시기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는 예.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이런 행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우선은 그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 후보로 황교안 대표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는 여론조사 결과가 네, 처음으로 있었지. 예, 앞질렀습니다. 예, 이렇게 바뀐 물론 뭐 오차 네. 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황교안 대표가 그런 면에서도 지금 이제 광폭 행보를 하겠다고 결심하는데 또 네.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황교안 대표가 달라진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는 지금 보이는 어떤 지지도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변곡점을 맞이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보수계 인사분들한테 들었던 말씀이 네. 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경원 대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뭐 올 연말까지 총선까지 갈 수 있겠냐 이런 우려를 하신다는 말씀을 왜 그런 하시더라고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어떤 네. 흔들리는 모습이 과연 보수를 통합하고 아우르는 그런 리더십으로 좀 안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더 그렇죠. 중요하다. 앞으로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이야기 우리 지역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KNN 시사만사가 정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리콤과 함께 경남 정치 현안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우리 경남 의견입니다. 네, 잘못함이 잘함보다 한 20%가량 포인트가량 높았고요. 김경수 도지사 도정 수행 만족도도 차이가 났습니다. 경남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면요. 예, 한 14%포인트가량 자유한국당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가 아마 우리 지역에서 지난 지방선거 이후로 1년 딱 됐죠. 1년 된 시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던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아직 한 걸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우리 경남 지역의 민심, 뭐 이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조금 뭐 과거의 큰 흐름의 네. 틀로 좀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여론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제 그 찬성 반대도 격차가 있지만은 눈여겨볼 부분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거하고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격차가 너무 큽니다. 아, 네.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36.5%거든요. 네네. 매우 잘하고 있다가 17.6%. 그러니까 강력한 반대와 네. 강력한 지지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앞으로 흐름에서 이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못한다고 비판하고 네. 열심히 잘한다고 이제 칭찬하는데 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북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그 이제 흐름도 있었지만 경제 문제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딱히 희망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론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 이전으로 돌아간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예전하고는 다른 양상, 여전히 다른 양상이라고 보시는가요?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우리 주민들의 눈으로 보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다라는 평가라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저도 지역에서 시장에 계신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좀 만나 뵙는데 네.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요. 저희들이 더 좀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주민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좀 그렇게 희망을 드려야 되는 네. 그런 중차대한 지금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청원 지역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 뭐 대한민국의 그 산업 동력 지역이기도 네. 하지만 경남에서도 시군림 중에 가장 좋은 데거든요. 좋은 데였다가 정부 바뀌고 나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바로 직격탄을 맞아버렸죠. 거기에 또 그 최저임금 1만 원, 그다음에 주 52시간 또 근무 시간 제한 이런 네. 것들이 그 하부에 있는 그 조그만 크고 작은 기업들에 영향을 주고 농어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 선후배들 농사 짓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네. 데려와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기존의 그 근로자들도 그렇지만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최저임금 다 주라고 그러면은 이제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 네. 되니까 이런 제도가 이 공업 지역 또 산업 또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 농사 짓는 분들한테도 영향을 주어서 그런 지지율에 상당한 네, 좀 영향을 미친 것 영향을 같아요. 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우리가 또 계속 챙겨야 될 문제고요. 예, 두 분 오늘 토론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